중요 대분지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하고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엮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 화산역계를 다시 보니까 또 그때 글 쓸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그 공부하면서 공부길에서 겪었던 말 그대로 그 이야기랑 화산역계랑 이렇게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지관계는 제가 이제 그 글에서 쓸 때는 풍지관계를 걸리버 여행기하고 이제 이렇게 엮어서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글쓰기 과정, 글쓰기하고 이 관계를 한번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오늘 강의 주제가 총명함이잖아요. 총명함을 얻는 길.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이제 총명함이라는 이 키워드하고 연결이 될까? 이건 이제 마지막에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를 지금 두 괴하고 효를 다 그린 걸 이제 갖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칠판에 그려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밑에 이제 산에 해당되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상징하는 화가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요 밑에를 이제 처음 또 강의를 들으시고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들으셨던 분들 아신 분들은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 산을 상징하는 말 간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산을 상징하고 이게 이제 그 괴마다 괴의 어떤 성질, 뭐 괴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 괴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는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칠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불을 상징하는 화. 요거를 요게 이제 불을 상징하는 거죠. 불을 상징하는 거고 요걸 괴로 읽을 때는 밑괴라고 읽거든요. 이거는 밝음 또는 문명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밝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명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컬처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이제 문명이라는 주역에서 쓰는 문명이라는 단어는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사는 것. 이걸 이제 문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주역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다가왔었던 이제 여러 면으로 이제 제가 달라지거나 다르게 생각했었던 지점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이 언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문명이라는 단어라든지 지금 조금 있다가 보면 공부라는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해체됐다는 게 총명도 그렇고 그건 이제 뒤에 와서 제가 이제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 다르게 다가왔었던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문명도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괴상이라고 하죠. 그럼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이제 화산 역괴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밑에가 산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막 난 거잖아요. 불같이 보이나요? 연기같이 보이지 않나요? 불이 이렇게 막 난 거거든요. 불이 이렇게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 위에 불이 났으니까? 그렇죠. 산이 싹 다 탔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은 자기의 어떤 근거지, 자기가 디디고 있었던 이제 집안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싹 다 타서 이제 내가 기대고 있었고, 내가 믿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화산여의 이 여자가 우리가 여행할 때 그 여자거든요. 여자가 유랑할 때 여자예요. 유랑. 근데 어떤 책에는 이제 여행이라고 또 이제 풀어놓은 책이 있는데 여기선 여행은 우리가 지금 근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관광에 가까운 거고 지금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여행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랑 또는 유배. 약간 이제 조금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그런 쪽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안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유랑자의 삶인 거예요. 유랑자,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이제 이렇게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제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로 한 괴에 해석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글을 쓸 때하고 지금 강의를 준비할 때하고 같은 괴지만 되게 다르게 읽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건 뭐 그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뭘 볼 것인가 그거는 이걸 이제 읽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몫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는 그러면 유랑하는 사람의 도 예, 이건 뭘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갖고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유랑하는 자가 갖춰야 될 태도? 예. 그러니까 유랑한 사람 아까 제가 앞에도 이제 지위, 뭐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떠돌이신 때가 됐을 때, 예, 그랬을 때 나의 태도라든지 나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 이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걸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유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처지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나를 유지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이 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인생을 여행, 뭐 나그네 길 이런 데다가 많이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눌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좀 같이 이 몇 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역계가 풍계 뒤에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풍계. 예. 이제 뇌화풍이라고 풍이라는 건 굉장히 성대하고 막 풍요롭고 이런 거 뒤에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싹 다 내 집안을 잃어버리는 그 몇 개가 이렇게 와요. 근데 이게 그 주역에서는 이거를 이런 단어로 이제 쓰거든요. 물급필반.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떤 극한에 처해지면 그것이 극한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그것과 다른 반대 기운으로 이제 전환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라고 봐요. 이 주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역을 읽고 공부하실 때 보면 늘 뭔가가 치성해서 되게 좋은 상태에 가면 그 뒤에 그것하고 다른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이게 뭐 길이다 흉이다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뒤에는 반드시 뭔가 반전이 되는 어떤 연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이제 그 화산 역계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요걸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화산 역계가 지금 선생님 이 64개 중에서 56번째, 56번째 이제 괴에 해당되는데 이 공자님이 그 순서를 정하셨잖아요. 서계전이라고 해서 10익을 다실 때 그 10익 안에 이 서계전이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이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계전을 56번째에 딱 배치를 하셨는데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공자님이 56세부터 69세까지 14년을 이제 그 세상을 주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주유하셨던 그 나그네가 돼서 세상을 주유하셨던 그 나이가 56.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56번째에 이 몇 개가 배치돼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화산 몇 개가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이걸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었던 상구효를 이제 같이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제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랑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 예, 그런 도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괴사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려는 소형 여정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집안을 잃고, 예, 이 유랑자가 이제 그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이런 때이기 때문에 크게 형통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잘하고 뭐 잘 대처하고 이렇게 해도 크게 형통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어떻게도 이걸 해석하냐면 소형이라는 걸 이때는 크게 형통한 걸 바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욕심부리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어떤 뜻으로 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고 유랑의 도가, 여기서 여정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랑의 도가 올바르게 행해져서 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죠. 유랑의 도가 올바르게 정해져야지만 길하다. 그러면 유랑의 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이제 그 각 효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볼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치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 화산 역계는 위치하고 좀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앞에 그 강의 들으시면서 요거는 혹시 들으셨어요? 이게 여기 맨 처음에는 양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자기 자리에 바르게 처했다라는 뜻이, 이게 중국에서는 홀수, 일사 뭐 이렇게 홀수는 양으로 보고요. 짝수는 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짝수 1에 해당되는 요 초효가 양이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짝수 두 번째는 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양이 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바로 오면은 이제 예, 자기 자리를 찾았다, 다른 자리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정이다, 다른 위치에 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중이라고 보거든요. 중도를 취한 어떤 자리인데, 주역에서는 바르게 위치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중도,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이렇게 딱 중한 위치에 딱 처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중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뭐 중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중을 해석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 정희천 선생님의 주역을 이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로 텍스트로 삼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희천 선생님이 이제 이 중을 그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리에 맞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때에 맞다. 때에 맞는 것이 바로 중도에 부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라는 걸 이제 시중이라고도 풀어요. 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어떤 때인가, 예, 지금 어떤 때인 줄 알고 그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고 어떤 상황이고, 예, 어떤 맥락인가, 예, 이거를 읽어서 그에 맞게, 그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시중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초호랑, 예, 지금 자기 자리에 안 온 게 여기 자기 자리에 안 왔죠. 원래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딱 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하지도 않잖아요. 중간 자리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하지도 않고 자기 위치도 잡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계의 시작, 제 하체에 또 이제 맨 아래체에 또 맨 밑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그 효를 어떻게 읽냐면 굉장히, 거기 보시면 그 첫 번째 효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초6효는 여쇠쇠, 예, 사기 소치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자가 무슨 뜻이냐면 째째하다, 찌질하다, 옹졸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옹졸하다라는 것, 뭐 지질하다, 예, 지질하다, 옹졸하다, 이런 거는 사실 옹졸함이라는 건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 예, 오만함이죠. 그러니까 그 오만함이라면 그럼 그냥 뭐 잘난 척하는 게 오만함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오만함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역계하고도 연결해서 보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면
오만함이라는 건 그건 거죠. 자기가 이제 알고 있었던 어떤 자기 뜻, 예, 이런 것들 하나 이제 굽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뭐 마음 하나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이게 이제 오만함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오만한 어떤 이런 행태를 자꾸 반복을 하냐면 제가 보니까 자기 위치, 그러니까 이 역계하고 연결했을 때는 자기 위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자잖아요. 여기 지금 초6교도. 근데 이걸 이제 약간 맥락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왜 이렇게 맥락을 놓치냐고. 왜 이렇게 리듬이 벗어나, 웃으시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맥락을 못 알아차리고, 왜 이렇게 리듬을 못 맞추고, 왜 이렇게 동선이 어긋나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 맥락을 놓친다. 근데 글을 쓸 때도 똑같아요. 글을 쓸 때도 제가 막 맥락에 맞지 않는 글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저를 이제 제 자신을 봐요. 내가 어떨 때 그러지? 그럼 내가 맥락 없는 짓을 막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떨 때 그러지 이러면 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래요. 네, 저밖에 모를 때. 그러니까 이 전체 안에서도 내 생각에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분명히 내 몸은 여기 그 공동체에 같이 와 있는데 못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못 들었다 그러고 몰랐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저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맥락을 놓치고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을 모르고 이런 게 이제 뭐 오만함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초6교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취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오만하고 뭔가 이 공동체 안에 섞이지 이런 사람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 사람하고 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행길에서는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런 사람 가까이 가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앙을 취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물론 온 재앙이긴 하지만 이건 자기가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을 이제 의미하는 글자를 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제 그 글자를 쓰진 않았지만 그 자기가 재앙을 불러들였다 해서 이런 생자를 또 재앙을 뜻하는 글자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불러들이는 재앙인 거죠. 초육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겸손할 줄 모르는 거죠. 되게 오만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2를 한번 보면 6.2효는 6.2 여지차 그 다음에 회기자 득 동복정이에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6.2효는 유람자가 머무는 곳에 가서 여기서 차자가 여관 뭐 여인숙, 숙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람자가 머무는 곳에 가서 물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동복하는 게 어린 종, 이게 복자가 종복자거든요. 그래서 어린 종복의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6.2의 위치를 그렇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자기 자리에 왔잖아요. 6.2호는. 그쵸? 음의 자리에 음이 딱 왔잖아요. 그리고 중까지 얻었어요. 예, 중도를 얻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 처지를 알고, 그러니까 맥락을 아는 자리인 거죠.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걸 똑바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맥락을 읽는 사람. 자기 처지, 때, 이걸 이제 똑바로 읽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굽히고 자기를 탁 낮출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죠. 물자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동복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이런 그 주변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6.2는 이제 좋게 풀고 있죠. 이 역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3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9.3은 여분 기차 상기 동복정 려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불태우고 그리고 어린 종복의 믿음을 잃었으니 위태롭다. 뭔가 되게 안 좋죠. 예, 그냥 읽기만 해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상하죠. 왜냐면 여기는 자기 자리에 왔잖아요. 그쵸? 양이 양자리에 왔어요. 근데도 굉장히 안 좋게 풀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중하지가 않아요. 중한 위치가 아닌데다가 또 이제 저희가 주역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는 게 주역은
이게 이제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그 관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자리를 찾았어 중해 이래도 똑같이 안 풀어요. 예, 내가 어떤 처지와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 왔지만 안 좋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중하지만 또 조금 부정적으로 푸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이 주역도 이제 궤들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3호는 자기 자리에 왔지만 극한이죠. 관계의 제일 위에 있고, 예. 그 다음에 강한 자리에 강한 게 와갖고 너무 강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주역에서는 자만심, 자기가 너무 세요. 예.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굽힐 줄 모르죠. 제일 위에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자기의 강성함만 믿고 경고망동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 사람한테도 누군가가 뭐 가까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를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왜 나를 뭐 따시켜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읽다 보면 이 관계는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구산호가 그래서 이제 종복의 믿음을 잃었으니 위태롭다라고 이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제 주역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선생님들이 통과하셔야 되는 이게 과정이 되게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뭐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통과하셔야 되는 이제 그 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려라든지 무구라든지 뭐 이렇게 이것들을 이제 풀 때 이렇게 좀 내가 해석해야 되는 어떤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쓴 그 내 인생의 주역의 맨 앞에 오면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 모아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길흉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주역을 배우기 전에는 이제 이 길흉도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길흉이라는 게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길한 상황이다, 이게 흉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조금 뭐 그렇게 나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그 다음에 그 길흉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나갈 건지가 그 길흉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려도 굉장히 위태하지만 내가 그래서 위태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삼은 이제 그렇게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사여를 한번 보면요. 구사여는 려, 우처, 듣기사부, 아신불쾌. 구사여는 나그네가 거처하고 그리고 물자와 도끼를 얻었지만 나의 마음은 불쾌해요. 나는 이제 구사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사여를 한번 같이 잠깐 보시면 여기가 구사여 자리거든요. 예. 근데 구사여는 자기 자리에 자기가 왔나요? 어때요? 자기 자리에 자기가 왔나? 양. 그 다음에 음이 와야 되죠. 근데 자기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중하지도 않죠. 예. 근데 오히려 또 이거를 여기서 그러면 되게 이때까지 이제 풀었던 걸로 보면 그럼 이거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안 오고 이 자리가 원래는 음의 자리잖아요. 되게 유연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사효가 유연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를 뭔가 이렇게 굽힐 수 있어요. 이 사효가. 그래서 보시면 사효를 풀 때 나그네가 거처하고 그 다음에 물자하고 도끼 나그네가 이거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닌가요? 유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이 나그네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은 다 얻은 자이고 굉장히 이제 능력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나의 마음이 불쾌하냐 하면 이것도 이제 관계 속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 한 사람만 이 구사요 딱 하나만 봤을 때는 능력자잖아요. 다 얻었잖아. 예. 그런데 왜 다 얻은 사람이 불쾌하지?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이 주역도 관계 속에서 이걸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신하의 자리야. 대신의 자리. 그 다음에 다른 그 괴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풀이를 할 때 이 자리는 군주의 자리거든요. 인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인군의 자리 바로 밑에 있는 대신의 자리에 이렇게 능력자가 딱 있으면 보통은 이 위에 있는 인군이 막 끌어줘요. 얘를 데려다 쓰려고. 막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건 역괴잖아요. 여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이 사람도 막 돌아다니는 유랑자거든요. 근데 임금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이거는 정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개만 요 오효를 임금의 자리라고 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어도 되게 능력을 갖고 있어도 위에서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믿고 자기를 당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쾌하죠. 찝찝하고. 예. 지금 이제 구사연은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뒤쪽에 넘어가서 보시면 6, 5, 그다음에 사치, 일실망, 종이, 예명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6, 5효는 여기서 치자가 꿩치자예요. 꿩치자. 꿩을 쏘아서 맞추어 예, 문명한 방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살에 잡아서 끝내 영예와 복록을 얻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풀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꿩을 쏘아서 하나살에 맞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주역에는 또 그 이 주역효를 이렇게 풀이할 때 온갖 동물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예, 뭐 말도 등장하고 용도 등장하고 물고기 등장하고 뭐 꿩 다 등장하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꿩이지? 예, 제가 이제 이걸 풀면서 그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8개는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들으셨죠. 이 8개가 이 주역을 읽는데 기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8개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꿩은 어디에 배속되냐면 화에 배속이 돼요. 화. 여기. 예. 이게 이제 꿩이 배속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을 풀 때 이 꿩을 이제 꿩이라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꿩을 쏘아 맞춘다, 이 활로 쏘아 맞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 화는 문명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꿩이라는 건 문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 이 문명 어떤 삶의 이치에 화살을 딱 맞춰서 그 관역을 딱 적중하는 거니까 거기에 딱 맞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딱 맞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꿩을 하나살에 맞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끝내 이 사람은 영예와 복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화산 역괴에서 되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풀고 있는 괴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 괴하고 요 괴하고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이렇게 푸는 이유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게 가장 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 맥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탁 낮춰서 예,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이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꽂혔던 예, 맨 마지막에 상육표를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상구는 좁은 기소, 려인 선소 후호도 그리고 사무 우이 흉. 자 여기서 세조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자는 불태울 분자고 불탈 분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자가 뭐냐면 세동지 예 소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려인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유랑자가 선자 먼저는 소 웃는 거예요. 웃을 소자. 그 다음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호자가 이게 호자가 막 울부짖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도자도 울부짖을 도, 그러니까 울호 뭐 울부짖을 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는데 나중에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소에서 여기 또 이제 동물 하나가 나오죠. 소를 잃었기 때문이래요. 예. 저도 처음 이제 이 몇 개를 이제 제가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소가 도대체 뭐야?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책들도 읽고 또 이렇게 이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 새는 굉장히 이 괴 자체가 또 이 위에 이제 상체
예, 위에 있는 그 자체가 화기 때문에 화는 위로 타오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새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목표만 지향하는 거예요. 이 새가. 예. 지금 자기는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소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사심, 욕심 이런 거 내면 안 된다고 해서 아무리 길해도 소형이야 라고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는 높은 데 있는 목표만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새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어떤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몸으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야 되는데, 뭐에 되게 관심이 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면 되게 글을 잘 쓰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 3년 전? 3년 전인가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이 감리당에서 쫓겨날리기 너 그따위로 공부할 거면 나가! 막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진짜 피눈물은 안 내렸지만 그때 제가 정말 예,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죠. 뭐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수도 없이 듣지만 그때는 굉장히 제가 그 현장이 굉장히 강렬했고 저도 이건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어떤 감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이때 내가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는 나하고는 인연이 끝나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위기의식을 그때 정말 직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여기 있는 새처럼 많이 울었어요, 혼자. 그 생각하면 울고, 예. 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공부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지? 그리고 내가 그 맥락을 잃은 거 아닌가?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게 인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 거기에만 너무 갇혀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을 그때 정말 진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돌이켜서 해보니까 공부를 다 이제 저를 위한 공부를 했더라고요. 예, 저를 뭔가, 나 감리당에 와서 공부도 했고, 그 전에 뭐 이제 이런저런 데서 막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공부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오히려 굉장히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공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죠? 나를 견고하게 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좀 오히려 나를 오만하게 하는, 나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이 울고, 예, 이게 나 이제 못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가 뭔가 나한테 이롭고 내가 여기서 이걸 좀 이 과정을 버티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어떤 그걸 이제 보기 시작했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을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읽고 있었던 게 그때 이제 주역도 읽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불교 경전들을 이렇게 좀 읽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그 원각경이라는 그 불경이 정말 마음이 확 정말 거짓말처럼 그 원각경을 읽는데 그때도 이 주역 몇 괴를 뽑아가지고 그 자기가 읽고 있는 그 불교 텍스트하고 엮어가지고 에세이를 썼어야 돼요. 그런 이제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각경을 이렇게 다시 읽는데 자리이타라는 글자가 정말 거짓말처럼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 글자가 거기 있었겠죠. 자리이타라는 예. 그러니까 자리이타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로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수신하고 닦아서 그 다음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공부인데 지금 여기 그 주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군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예. 그렇게 해서 자기를 수신하고 이걸 이제 남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예. 그걸 이제 실천적인 어떤 행위로 자기 공부한 것을 실천적인 행위로 드러내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그걸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럼 군자하고 보살이라면 나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때 정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한백도 갔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학원에 와서 세미나를 조직을 했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때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있었는데 걸리버 여행기 이제 세미나를 몇 번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5번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미나를 조직해서 읽고 그러고 있었던 중에 이제 대구에서 저랑 같이 오래 이제 공부를 하러 왔다 갔다 했었던 친구, 이제 금성에 같이 있는 친구가 곧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막 먹고 있었을 텐데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텐데 그때 같이 언니 나 이렇게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 대구에서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1분도 생각 안 하고 오케이, 예, 좋아. 그럼 내일 갈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럼 우리 둘이라도 일단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지금 대구에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문희정이라는 그게 이제 문희정이라는 그 이름도 그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우물의 덕이라는 게 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개된 장소에 펼쳐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증나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는 장소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로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게 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멤버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소를 잃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소는 이 주역에서 이제 그 곳곳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 따르는 마음, 순종을 뜻하는 건데 그럼 뭐에 대한 순종이? 그럼 나는 내가 저는 이제 그때 소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소를 잃는다는 표현을 할까라고 제가 이제 그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고전이라든지 여러 그 고전 속의 스승들을 저희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늘 그 사람들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훔쳐보듯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봤던 것 같아요. 책도, 그 사람들의 삶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따로 있고 이분들은 성인이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하고 늘 감탄만 하고 그러니까 훔쳐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대한 상상력이 없었다고 제가. 돈으로 쾌락, 돈, 우리 가족 이 안에서만 관계 맺을 줄만 밖에 그렇게만 이제 제가 제 삶을 그렇게 구성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상상력이.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따르는 마음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비전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건 각자 다르게 자기가 이거 각자 이제 순종하는 마음, 믿음 이거는 각자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몇 개를 제 공부 현장과 같이 이제 이렇게 엮어서 풀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건 계속 지금 그 도반들이나 스승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여러 고전 속의 인물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훔쳐보기만 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이런 그 발심은 내지 않았던 그게 아마 제가 그 믿음,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마음이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어떤 흉한 어떤 이런 상황이 이제 저한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이제 이 몇 개를 읽으면서 제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몇 개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는 유랑하는 자의 도로 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유랑하는 자의 도는 뭐인 것 같아요? 뭘까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가볍게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저도 이제 그래서 키워드를 2개를 딱 제가 잡았거든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 근데 이 겸손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겸손이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그 겸께를 쓰긴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겸은 앞에 나서지 않고
뭔가 잘난 척하지 않고 뒤로 조금 이렇게 빼는 약간 교양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겸이라는 건 이제 이 주역에서는 그렇게 풀지 않거든요. 겸도 그 관계 속에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자연은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뭔가 전염병이 막 크게 돈다든지 이러면 그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다든지 뭔가 이게 어떤 그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성해서 이걸 한번 뭔가 바꿔서 뒤집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이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큰 어떤 이런 사건을 만든대요. 예, 그렇게 이제 겸계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이라는 건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다. 내가 너무 잘났다. 예, 내가 너무 이뻐. 아니면 내가 되게 부자야. 이러면 이게 내가 잘났거나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내가 대신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누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렇게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 이걸 이제 겸이라고 풀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걸 이제 다 잃었을 때 그게 이제 나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다 버리고 예, 다른 어떤 상황으로 이걸 이제 전환할 때 예, 이게 전환되는 어떤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맞이해야 되지? 이러면 그 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내가 옛날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한번 그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는 이제 겸손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지금 BC가 뭐 이제 옛날처럼 비포 클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래요. 절대로 코로나 그 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그 치성했었던 어떤 그 문명이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엮게하고 이제 엮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코로나 때하고는 똑같은 방식이라든지 내가 그때 이랬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겸손한 마음이라든지 순종하는 마음을 잃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울고 불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상황이 전환됐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맞게 그 맥락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지금 이 관계 속에서도 봤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죠. 예, 내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나라는 존재로 있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공기, 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음식,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역계는 그런 이제 내가 모든 어떤 집안,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당연하던,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 네,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집안을 잃었을 때, 내가 그 다음 어떤 행복, 네,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하고 연결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이 역계가 또 내가 있는 현장하고 연결이 돼서 되게 재미있게 이제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역계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관계가 있거든요. 네, 홍지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밑에부터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땅이 밑으로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을 상징하는 이거 이제 괴로 부를 때는 곰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유순하고 유하고 예, 아주 유순함을 상징해요. 유순함, 아주 순종적인 거, 예, 부드럽고 이런 걸 상징하고 포용력, 땅 하면 떠오르는 돼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제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게 이제 풍자, 바람 풍자거든요. 네, 바람 풍자. 그러니까 하체는 지금 땅을 상징하는 곰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개예요. 요걸 이제 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요거는 뭘 상징하냐면 공손함, 이런 걸 상징해요. 공손함, 자기를 탁 내려놓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데, 그럼 요것도 이제 괴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지금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바람이 막 불고 있죠.
바람이. 근데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들? 바람의 특징은? 그렇죠. 움직이죠. 움직이고 어디든지 가요. 바람은 통과하지 않는 곳이 없고 통과하지 못하는 곳이 없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닿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몇 개하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엮어보면, 뭐, 바람 같은 나그네 길,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여행길, 유랑의 길에서, 견문,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관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대로 본다는 게 뭐지? 라는 걸 이제 관계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본다는 거. 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제가 아까 앞에 몇 개를 이제 공부하고 엮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그 글쓰기 어떤 현장 이거하고 이제 이게 딱 엮이더라고요. 이번에 읽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읽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관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뭔가 좀 단순하게 어떤 시각적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관이. 예. 왜냐하면 관음보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음보살. 예. 관음보살 할 때 이게 이제 똑같은 관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관음보살이 지금 근데 음이 소리잖아요. 근데 관음보살이 아미타불 왼쪽에 앉아 계신 분 맞죠? 아미타불 제가 알기로는 아미타불 왼쪽에서 이제 교화, 예, 중생의 교화에 굉장히 힘쓰시는 그런 보살이래요. 근데 관음이라는 게 근데 왜 여기는 소리잖아요. 근데 소리는 보통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본다고 하죠. 그리고 불교에서 이제 그 관하다, 뭐 지관 수행할 때도 나를 이렇게 내 어떤 마음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감정의 어떤 이런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볼 때 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관한다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겠죠. 통찰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보긴 보되 통찰하는 힘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이 관계는 또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 정일천 주역에서는 이 관은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게 아니라 봄과 보임의 관계야. 이렇게 이 관을 이렇게 이런 이제 역학적 관계로 풀고 있어요. 내가 보기도 하고 내가 보는 것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보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관계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이 관계에서 이제 두 개의 그 양효가 있거든요. 여기 두 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도 봐요. 이 밑에 있는 음효들이 이 양효들을 보는 거예요. 본다. 그 다음에 예, 이 그 위에 있는 양효는 이 음효들에게 보임을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효는 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보통 이 두 개의 양효를 이제 분자 뭐 이렇게 이제 그 대입을 해서 푼다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위에 자리에서 양효면은 이제 그 분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분자라는 존재는 자기가 천리를 보는 존재이기도 해요. 네. 천리를 자기가 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예, 자기가 이제 자기를 닦고 수신해서 덕으로서 예, 밑에 있는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천리를 해석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그 자기가 이제 해석한 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화해서 그것을 실천적인 어떤 행위로 그 지혜를 실천적인 행위로 드러내는 자가 또 군자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 군자는 자기가 천리를 보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는 자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게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괴사하고 표사를 간단하게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관의 그 괴사는 되게 길죠. 관은 관이불천 유후 옥약.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관자는 이게 손을 씻다 할 때 관자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천자는 음식을 올리다 할 때 제사상에 음식 올리다 할 때 그 천자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생소한 글자가 이 옹자가 우러를 옹자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손만 씻고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을 때처럼 하면 신뢰를 가지고 우러러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손을 씻을 때는 굉장히 제일 경건할 때요. 제사 지내기 전에 제주가 손을 씻고 울창주라고 하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술을 이렇게 땅에다 탁 뿌리는 그때가 신을 모시는 신하고 만나는 가장 경건한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예. 그런데 일단 이제 제사 음식을 올리려고 그게 형식적인 거잖아. 막 제사 음식 올리려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신성함 처음에 어떤 정성스러움 이것들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어떤 이 군자의 입장에서 천리를 바라보고 수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봐야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올려다본다는 거죠.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뭔가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면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자를 통해서 그 천리를 터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군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글쓰기하고 이걸 이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글쓰기도 굉장히 소박하고 솔직하고 이렇게 쓴 글쓰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걸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거.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고 뭔가 치덕치덕 장식하고 뭔가를 다른 데서 막 인용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근데 인용도 뭐 필요할 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언어로 옮기지도 못하는데 내 글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그거는 믿음을 줄 수 없죠.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예,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뭔가를 꾸미고 이렇게 하면 사실 거부감 좀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걸 글쓰기하고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면 그 음식을 올리기 막 치장하고 뭔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맥락을 읽고 이 글이 예,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여기에 딱 꽂히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 전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전체에 어울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예, 이제 그걸 막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개를 이제 이어서 할게요. 초6하고 6.2는 초6은 이제 동관. 예, 이게 동관이라는 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올려다보는 거잖아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효인 이 5효하고의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초6효하고 6.2효는 군자인 5효하고의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초6효는 동관이라고 얘기해요. 동관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물리적으로도 이게 이제 체구가 작으니까 예, 제대로 못 보거든요. 자기 그 시선 안에만 딱 갇혀서 되게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처럼 되게 좁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위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저처럼 뭔가를 알려줘도 제 식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야, 이제 그 동관이라는 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소인한테는 왜냐면 소인은 그런 식으로 그 자기 삶을 구성하는 뭔가 이게 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인한테는 무구하지만 군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 다음에 6.2의 규가는 뭐냐면 이건 규자는 규방 규자예요.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때 옛날에 그 여인들이 머물렀던 데가 규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여자들이 옛날에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았죠. 예. 그래서 그 규방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좁은 그 활동지에서 또 이 규자는 엿볼 규자거든요.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뻥 뚫어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되게 왜곡된 시선을 보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5효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여자한테는 이롭다라는 건 이제 옛날에는 여자는 당연히 내가 뭔가 이 어떤 세상에 책임을 지고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학문만 잘하면 되고 또 이 여자는 예전에는 그 위에 있는 남자들의 어떤 도만 잘 따르면 됐거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태도만 취하면 그러면 이 여자한테는 조금 왜곡되고 뭔가 잘못 보는 어떤 그게 있지만 이 군주를 따르겠다는 어떤 이것만 있으면 그건 뭐 그냥 이롭다고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풀이 이거는 책을 참조하세요, 선생님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참조하시고 보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3효 그 다음에 5효하고 이제 3효에 관아생, 관기생인데 관아생은 나한테 나온 것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온 것. 그럼 6,3효의 관아생은 이 6,3효는 아래체에 있는 이제 그 효기 때문에 나한테 생긴 것, 내 능력, 내가 지금 내 상황, 예,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나를 보고 내가 이거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구나, 할 수 있는 처지구나 하면 내가 나아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들어와서 뭔가 이제 나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관아생, 이제 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고 있는 거고, 9호의 관아생은 같은 관아생이지만 달라요. 왜냐면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9호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신이 시행한 것을 본다, 나에게서 나온 것을 본다 하는 거는 정치적인 것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베푼 정치, 그 다음에 내가 베푼 정치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풍속,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이 덕을 잘 수행했구나, 내가 잘 실천했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거 이제 나한테서 나온 게 뭘까 하면 이제 공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글인 거죠. 나한테서 나온 거.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 그러니까 글은 정말 자기를 속일 수 없거든요. 글에 다 드러나요. 아무리 내가 이걸 숨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숨기는 그 자의식까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다음 그 진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상구효의 관기생은 여기 아자가 빠졌잖아요. 근데 해석은 똑같이 나중에 이제 그 주역책 찾아보시면 해석은 똑같이 해석해 놓거든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거든요. 그럼 군자 다음엔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럼 아까 그 관아생은 맞아, 아자가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서 나온 걸 본다, 이건 맞는데 그 관기생은 나자도 없는데 왜 이제 자신에게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나를 보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타인이 나를 보는 걸 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코멘트겠죠.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행선이라든지 나의 리듬, 나의 동선, 나의 글을 보고 너는 이제 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준다든지, 이제 제가 미처 못 본 것을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면 제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본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관기생,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하고 연결을 이제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시간 20분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 혼자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어쨌든 이제 다음에 또 2년이 또 닿으면 또 이제 이 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풀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강의가 어쨌든 총명함을 이루는 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이 주역을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언어들을 이제 해체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대부분 다 이제 이 언어가 이제 인식을 좀 만들잖아요. 내가 이제 걸려있는 언어로 제 인식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언어를 내가 다르게 해체해서 이제 다른 언어를 내 안에 들이면 이게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겸손이랑 그 겸손이 달랐어? 그럼 이 겸손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의 배치가 달라지고, 그러면 행동이 자연히 인식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그럼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순간 제가 다른 어떤 행동을 다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바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총명함이라는 건 이제 관하고 연결해서 이 주역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저희는 이제 총명함 그러면 그냥 똑똑하고 뭐 머리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총자가 귀밟을 총자거든요. 명자가 이제 본다 뭐 이런 뜻인데 주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명이란 세상의 귀와 세상의 눈을 얻는 것. 세상의 지혜와 접속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자가 총명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역계,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었던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식의 체계, 내가 맞다고 생각했었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내려놔야지 다른 것들하고 만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신체성, 세상의 지혜와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신체성을 가지는 게 총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막 별 2개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이 주역도 좋고, 그리고 뭐 명리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고전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예, 그 세상의 어떤 지혜, 또 세상의 눈과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접속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총명함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저는 이제 제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